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몇 달 전 이혼을 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겁이 났는데 막상 이혼을 해보니 왜 진작에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네요. 저도 참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본답니다. 시집에서는 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만났던 남편은 결혼 당시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는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결혼했지만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어요. 너도 뭐 날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나 역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너보다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디서 너한테 푹 빠진 건지 아들이 전혀 말도 안 듣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니. 하여튼 너도 앞으로 우리한테 잘하고 그래야지. 주말에는 뭐하니?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주말에는 보통 지인들 만나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시간 보내거나 그랬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남편은 주말에 별일 있다고는 말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 거기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급한 일이세요? 급한 일이지. 너는 이제부터 시댁 사람이야. 네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순위가 시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우선 그건 몰랐던 것 같으니 이번 주 결혼식은 다녀오너라. 앞으로 주말은 매일 여기로 와서 살림도 배우고 이것저것 나한테 배워야지. 아직은 우리 아들이 내 손맛에 길들어져 있어서 음식도 비슷하게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음식 배울 생각하고 오렴. 네? 어머님, 주말마다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도 주말에 할 일이 있으실 테고 그때마다 볼일 못 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올게요. 남편도 주말에는 여기저기 약속도 많아서 계속 오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왜 아들이 여기 올 필요가 있어? 너만 오면 되는 거지. 난 주말에 별일 없으니까 앞으로 너만 잘 맞추면 되겠구나. 어차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돼서 좀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시부모는 주말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배워야 한다고 하셨고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부모님 태도는 완강하셨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몇 달 대충 맞춰주면 될 거라고 했고 어차피 주말에 바쁘신 분들이니 그냥 제 길을 잡으려고 한 것 같다면서 한두 달 하다 보면 그만 오라고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 말과는 다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전 저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대놓고 내셨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저에게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던 남편의 태도도 변했고 어느샌가 남편은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피곤하고 불편해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그땐 저도 항의하는 마음으로 주말에도 괜찮다며 약속을 잡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낮에 약속 갔다가 온다는 거 아니야? 뭐 잠깐 만나는 거야. 이제는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번 미리 말씀드려. 그렇게 빡빡하신 분들은 아니니. 그래도 당신 주말에 시댁에 매일 가는데 약속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어떡해. 차라리 평일에 저녁에 보자고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밉보일 일을 해? 아니, 나 지금 몇 달 동안 주말에 친구 한 번 못 만나고 시댁에 간 거 알고 있어? 가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매번 모자라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만 듣고 오고 당신이 주말 내내 친구들 만나고 축구하러 가고 술 마시러 나갈 때 나는 시댁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만하려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뭘 몇 달이나 했다고 벌써 그만둔다고 그래. 그냥 좀 몇 달 더 참아. 엄마 아빠도 너 기 꺾으려고 그러시는 거라니까. 평생 그렇게 주말마다 오라고 하겠어? 낮에 가서 빨리 자리 끝내고 가겠다고 말씀드려. 안 그러면 또 엄청 혼내실 거 아니야. 당신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죄송하다고 꼭 말하고. 무슨 소리야. 난 친구들 저녁까지 만날 거야. 같이 저녁 먹고 할 거니까 이번 주에는 못 간다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할 일 포기할 수 없어.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엄마 아빠는 저녁 어떻게 드시라는 건데? 아직 엄마 아빠가 당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꼭 굳이 엄마 아빠랑 적을 둬야 하겠어? 점수 따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고, 물론 시댁에서는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다는 걸 못마땅히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댁에서도 절 받아들이셨고, 남편은 자기 덕분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에게 불만인 건 다른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랑 집안일을 나눠서 했는데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려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돈을 더 번다면서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다시 다투고 싶지 않아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나마 적게 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 참다 남편에게 말을 해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모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너 바쁜 애한테 집안일까지 시킨 거니? 나 우리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키웠어. 밖에서 일만 잘하라고 그렇게 키워놨더니만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하라 말라 하는 거니? 이런 거 보니까 너 다시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와야 되겠구나. 월급도 아들이 훨씬 많이 버는데 어떻게 애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그게 아니라요. 남편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저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요. 그건 너무 힘들고 그나마 남편이 저보다 일찍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간단한 것만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죠. 너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1등 남편 아니니? 넌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거야? 네 신랑이 집안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만족할 거니? 너 그거 욕심이야. 밖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는 애한테 집안일 절대 시키지 마라. 네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집안일을 하면 되지. 님이 안 되는 걸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 어머님,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번 돈에서 넉넉하게 잘 쓰고 있어요. 남편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제가 득볼 일도 없고요.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여튼간 너랑 결혼을 시킨 내가 바보지. 왜 바쁜 애 집안일을 시키고 그래? 내가 이러라고 너랑 결혼시킨 줄 아니? 이런 결정한 내 혀를 깨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 듣게 해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시모가 한 차례 난리가 난 후 남편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사과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상처는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 본인 취미 생활을 더 활발하게 했는데 주말에도 저랑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축구 회원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베이킹을 배우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는 베이킹을 배웠는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일이라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배우는 걸 알고서는 시댁 모임에 남편이 말을 꺼냈죠.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쓸 거니?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배워? 차라리 한식이나 이런 걸 배우면 모를까. 과자 부스러기 만드는 게 뭐가 쓸모 있다고. 참 너도 한가하다. 그럴 바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뭐 그거 배워서 밥을 먹여주기라니 뭐라니? 쓸데없이 돈 쓰는 건 아니겠지? 요새 학원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다 수십만 원 쓰는 건 아니니? 아니, 엄마. 돈은 별로 안 들어. 그러게, 나도 한식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싶긴 했는데, 뭐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중에 뭐 만드는 거 있으면 집에 가져와 볼게. 엄마도 잡숴봐. 나는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달긴 달더라고. 쟤는 그렇게 단 걸 좋아한다니까. 아유, 저렇게 단 걸 좋아해서 어쩌냐. 당뇨나 오지 뭐. 하여튼간 그런 거 배우지 말고 넌 이직할 생각이나 해.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작은 월급 벌면서 이직할 생각은 안 하고. 에휴, 남편 돈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요즘 여자애들은 다 자기가 벌어서 생활한다고 하더라. 너는 잘난 남편 만났으니까 결혼해서 슬슬 그만두면 되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알지? 엄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하지. 쟤도 양심이 있으면 그거 배우면서 내 월급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일단 대충 배우고 말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배운다는 베이킹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지만 전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배웠어요. 자격증도 어느 정도 취득을 하고 나니 전 이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원래 미술을 전공했어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좋은 소리가 역시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베이킹 카페? 장난해? 고작 베이킹 배운 걸로 카페를 하겠다고? 지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 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차려. 지금 버는 돈도 콕딱지만 하면서 왜 갑자기 베이킹 카페를 차리겠다고 해? 지금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알고 하겠다는 거야? 너 그냥 시장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하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하겠다고 하겠어. 다 알아보고 하겠다는 거야. 좋은 자리도 나왔고, 좋은 아이템도 생각나고, 잘 될 것 같은데, 당신도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벌어서 차리면 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차리려고? 그 코딱지만한 월급에서 생활비 내면 뭐 남는 돈이나 없잖아. 그걸로 자리 빌리기라도 할 수 있냐? 뭐 네가 알아서 해봐. 나야 생활비나 밀리지 않고 내면 상관없지. 우리 집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야. 그나마 돈이라도 벌던 애가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또 쓴소리 들었다고 실망이다 뭐다 얘기할 생각하지 마. 나 이번에는 커버 안 쳐줄 거니까. 언제는 무슨 커버를 쳐줬다고 해. 그냥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생활비는 절대로 안 밀릴 테니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잘 운영해 볼 테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전 결국 친정 도움을 조금 받아 친정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친정 동네 주변에 카페가 많지 않았고 특히나 아이들이 많았는데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카페를 만드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전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집에서도 베이킹을 할 수 있도록 키트까지 제작해서 팔았는데 그것도 정말 잘 팔려서 오픈할 때마다 매진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직원까지 둬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 남편이고 시댁이고 저한테 원하는 것만 잔뜩이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제 수익 얼만지 알아? 나도 그냥 대강 들었는데 내 월급 넘어섰다? 뭐 언제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더니만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 봐. 그 동네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 내 친구도 와이프가 하는 카페에서 키트 주문해서 해봤다는데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냐? 아이고, 어떻게 코딱지만한 월급 받던 애가 갑자기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너 보니까 살림도 엉망진창으로 하던데 그렇게 버는 돈 나한테 맡겨. 내가 돈을 잘 모은다니까. 뭐 많이 버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잘 저축해 놓아야지. 네 사업이 지금처럼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잖니. 그래, 엄마가 돈 관리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도 엄마한테 맡겨. 나 결혼할 때도 엄마가 돈 모아서 주셨잖아. 잘 모아두셔서 우리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모았으면 우리 결혼도 못했지. 엄마한테 맡겨봐. 그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니? 가족이 제일 믿을 사람이지. 당장 돈들 나한테로 이체하고 앞으로는 나한테 다 맡기렴. 니들 집도 없는데 집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니. 더 늦기 전에 얼른 모아서 내 집 장만해야지. 그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동안 돈도 못 번다면서 구박하던 시모와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마치 공동 재산인 듯 굴었고 돈을 갑자기 관리해주겠다며 나서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도 은근슬쩍 저에게 사달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얼마 뒤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꾸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수신인이 남편이라 전 확인을 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며 그냥 넘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연히 남편이 편지를 듣고선 펼쳐놓은 걸 읽게 되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저모르게 대출을 받았고 그걸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2천만 원? 언제 돈을 이렇게 빌렸어? 당신 대출 하나도 없다면서 나한테 말했었잖아.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해? 당신 그동안 생활비 빼고 남은 돈들 다 저축하고 있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선 왜 대출이 필요한데? 그리고 왜 갚질 않은 거야? 지금 가압류하겠다 어쩌겠다 편지 왔던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아, 왜 남의 편지를 함부로 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정보 있어서 투자했다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금방 복구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뭐 돈 버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싶은가 보지? 됐어. 당신한테 갚아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모르게 대출받는 건 아니지.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나랑 의논 한 번 하지도 않고 갑자기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당신 저축했다는 돈은? 그것도 다 투자하면서 다 쓴 거야? 이렇게 대출금도 갚지 못할 정도냐고.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도 돈 남는데 그건 어쩌고? 아, 그냥 상관하지 마.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내 빚 좀 갚아줘.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 모은 돈도 다 투자했는데 잘 안 됐다고.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갚아줄 거 아니면 물어보지도 마. 나도 잘하려고 한 거라니까. 몰래 투자를 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구나 싶었죠.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쯤 친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저를 너무나 예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전 바로 일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보낸 문자 봤어? 봤으면 연락을 바로 해야지. 왜 지금까지 안 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내일 바로 발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와야 할 것 같아. 일단 내가 내려와서 있는데 당신 언제쯤 올 수 있어? 아,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할아버님, 내일 발인이라고? 아,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알잖아.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몸 안 좋아지는 거.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왜 지금 뭐다?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다들 당신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지. 당신 저번에 나도 당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갔잖아. 설마 그냥 안 오는 거 아니지? 몸도 피곤하고. 솔직히 네가 손녀인데 굳이 내가 가서 있어야 돼? 할아버님도 네가 가는 걸 바라지 내가 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어. 그냥 나 몸 안 좋다고 하고 못 간다고 해. 나도 굳이 가야 할 필요는 모르겠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발인이 끝나고서 화가 잔뜩 난 채로 남편에게 갔는데 정말 몸이 좋지 않은지
내내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더라고요. 물어보니 몸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말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응어리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당신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만둔 거야? 당신 이번에 승진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환경도 달라진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승진 시험도 준비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근데 그거 포기한다고? 당신 승진하려고 주변에도 엄청 얘기하고 그랬잖아.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지. 내가 무슨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래. 어차피 회사에 뼈 묻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처음에 입사해서 그냥 다녔던 거지 뭐. 근데 이번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는 너무 안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아니, 그럼 당장 그만두면 어쩌려고? 당신 대출은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건데? 생활비랑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당신 나한테도 일 그만둘 때 생활비 꼭 내야 한다고. 일 그만두는 것도 반대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준비라도 하고 그만둬야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진짜. 내가 돈 가져다 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와이프가 된 게 회사 그만둔 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에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알아?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이상해졌고 자꾸 누군가랑 통화하고 뭔가 불안한 눈치였죠. 그렇지만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갑자기 경찰 조사라니? 당신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야? 왜? 뭔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무슨 일 있어? 요새 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데? 아, 사실 나 회사에서 잘린 거야. 형사고발 들어와서 회사 징계로 나 해임됐고 퇴직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 진짜 억울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당했어. 나는 그럴 생각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 더 힘내자고 여사원한테 한 일이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고발할 거라고 생각 못했지. 뭐? 여자 사원한테 고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지금 나보고 미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장 동료가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을 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도 여사원한테 한 행동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니까. 근데 요즘 법이 그렇대. 그냥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더라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였으면 당신한테 말하겠어? 남편은 창피한 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나도 당당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돈도 없는데 벌금까지 내야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모아둔 돈이 없냐면서 말을 꺼냈지만 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말했던 것 같은데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남편 벌금 못 내고 구치소라도 들어가야 속이 편하니? 너 정말 네 남편 생각은 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을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남편 얘기는 들어봤니? 오해였다고 하잖아. 그냥 단순히 동료로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해 줄 순 없는 거니? 네? 어머님, 사실 확인은 해보셨어요? 회사에서 형사처벌 받기 전부터 징계 먼저 내렸어요. 그거 혐의가 뚜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피해자가 회사 사람들 증언으로 고소하게 된 거래요.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뭐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 우리 아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걔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오지 못했으면 그랬겠니? 마음이 얼마나 착한 앤데. 서로 으쌰으쌰 힘내자고 좀 터치하고 토닥였다는데 오해로 그렇게 됐으면 네가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오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벌금까지 나오게 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연한 범죄예요.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대다가 지금 벌금까지 받은 거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건 아니죠. 시모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고 전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전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는커녕 집에서 두문문출 나가지도 않았죠. 집안일 하나 건드리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면서 지냈는데 거기다가 시모는 제 탓을 하면서 남편을 밖으로 일하게 보내지 않는다고 욕을 일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그렇게 꿈꾸던 내 집 마련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9년 만에 내 집 마련 통장을 쥐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그 사실을 알자마자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나 모았어? 와, 아무리 해도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9년밖에 안 걸렸네.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100평 단독주택 사주자. 안 그래도 엄마가 동네에 100평짜리 집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전에 가봤는데 엄청 좋던데. 당신 이번에 한번 가볼래? 우리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합가하는 건 어때? 거기 방도 5개라서 훨씬 좋을걸?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어머님 100평 집을 사주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한 줄 알아? 나 절대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당신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해주면 안 되냐? 어차피 나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잘하면 좋잖아. 아, 너도 진짜 우리 집에서 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네가 점수 좀 많이 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랑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좀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아휴, 됐다. 그깟 일도 못 해주면 갈라서자. 전 남편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왔고 그 후에 남편에게 합의로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자기 시간이 없다며 말을 하길래 전 남편에게 소송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바로 재산 분할이었어요. 막대한 특유 재산이 공개되니 남편 측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너 이거 뭐야? 언제 부동산 샀는데? 너 설마 내 재산 빼돌린 거 아니지?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고? 너 생활비로 준 돈으로 다 모아서 부동산 구입한 거야? 와, 근데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한다고? 너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뭔 헛소리야. 하긴 너는 이게 왜 나한테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지. 할아버지 장례식장 참석도 안 했는데 네가 알 턱이 있나.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네가 준 생활비로는 이 부동산 사는데 10년이면 반의 반도 못 사거든?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 주소 봐. 네가 버는 돈으로 살 수나 있나. 뭔 소리야?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면 이거 못 샀지?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라고? 그럼 나랑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문제 제기할 거거든? 당연히 나랑 10년 결혼했으니까 나눠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연하게 분할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냉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더욱 철저하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투자하며 재산을 탕진했던 내역,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던 내용, 시부모의 심한 시집살이 등등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당연히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서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끝까지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전 남편과 다시 좋게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 당신이랑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낸 게 지금까지도 너무 생각이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 왜? 당신 내 재산이 탐이 나나 보지? 아마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다시 만나자는 말 절대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근데 당신,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거지여도 당신이랑은 안 만나. 내가 한 푼도 없어도 당신이랑 안 만난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만날 거니까 여기에 찾아와서 이러지 마. 여보, 왜 이래?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정말 많지만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사과할게. 근데 고작 할아버지 장례식 안 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 고작 할아버지 장례식?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잘한 일은 내가 당신한테 정 털리게 지금까지 한 일들이야. 그만큼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뜻이지.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당신 얼굴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거든? 전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나중에는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 다시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제가 결정할 부분에 대해선 다들 지지를 해 주셨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부동산 건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카페 일까지 잘 되니 제가 번 돈으로 차곡차곡 재산을 쌓고 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위자료 지급하고 일도 안 하니까 시부모 재산 야금야금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 탕진하게 되었다고 들으니 정말 쌤통이라 생각을 했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요.
전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하고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의 본성이 정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아이와 같은 또래인 형님의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형님의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아주버님의 회사 문제로 겸사겸사 전학을 오게 된 거였는데 제 딸과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딸도 사촌과 같은 반에 배정돼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점이 많다며 1학년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아이들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고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답답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집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뒤를 따라 들어간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딸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제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형님의 딸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제 아이를 따돌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쉽지 않았는지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따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곧장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통해 들린 형님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동서는 내가 내 딸을 주의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는 거야? 형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한창 예민한 나이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건데 반에서 에리가 주동해서 재은이를 따돌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에리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바꿔줄 수 있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학창 시절 때 받았던 상처가 평생 간다는데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학교 생활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바꿔주기 싫으면 형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동서는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어? 내 딸 주의시키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나보고 교육하라는 걸로 들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에리 말로는 걔가 따돌림 당할 짓을 한다더만. 재은이가 반에서 1등이라며? 그래서 애들 무시하고 엄청 잘난 척 한다던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해서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꼴에 반해서 회장이라고 애들을 지적하려 들면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만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버릇, 그것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니까 에리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려서 걱정이 되니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런 애들과 어울리는 거 조심하라고 했다던데요. 남도 아니고 사촌끼리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당연히 걱정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면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어머머, 그 말 뜻은 지금 내 딸을 전학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동서가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나랑 동서가 안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쓸데없는 일로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지 말고 동서애나 똑바로 교육시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형님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졌고 차라리 얼굴을 대면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시댁에 모였을 때 필요한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전화통화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어갔어요. 형님은 과일을 먹다 말고 포크를 테이블 위에 던지더니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전화로 얘기 끝냈으면 됐지. 왜 어머님 댁에 와서까지 그 말을 꺼내는 건데? 좋은 분위기 다 망칠 작정이야? 형님, 제 딸 재은이가 요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따돌리는 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때 통화했을 때 갑자기 끊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에리 너는 우리 재은이를 따돌려야 되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니? 그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린다며? 아, 제가 누구랑 어울리던 그건 제 자유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제가 왜 일일이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도 다 분간할 줄 알아요. 저와 함께 어울리는 애들 겉으로만 센 척하는 거지 다른 애들과 다를 바 없다고요. 우리 반에서 절반 이상이 재은이 싫어하는데요? 자기가 선생도 아니면서 꼴에 학급 회장이랍시고 애들 통제나 하려 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데 그 꼴이 다른 친구들 보기에 얼마나 재수없는지 아세요? 에리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질이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어른 말에 말대답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뭔데? 걔들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정신이 박혀있는 애들과 어울려야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 나쁜 것만 배우게 되잖아. 그래서 걱정돼서 말을 해줬으면 좋게 받아들여야지. 반에서 네가 중심으로 재은이를 따돌리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건데? 너희들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면 나중엔 서로 등 돌리고 살게 되는 거라고.
지금은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나중에 너희들끼리 남았을 때 누구 하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지도 못한다.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 애만 감싸고 돌지 마세요. 재은애미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니? 이런 얘기는 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네 애만 잘났니? 가족이면 생활 전체를 감시해도 된다는 거야? 애들이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어울리고 노는 부류가 다른 건데 애리가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질이 안 좋다면서 그만 어울리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어. 다른 반도 아니고 같은 반인데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등 돌리면 앞으로 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희들이 같은 반이라도 서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내라. 할미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어차피 각자 인생 알아서들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바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게 될 거다.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다른 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니? 1년 금방 가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족들 간 분열 만들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서 학교 문제 입 밖으로 꺼내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났는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했지만 잘못의 원인이 제 딸과 저에게 있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네가 되려 잘하고 있다면서 두둔해 주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제 딸도 일어나길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간 이후부터 제 딸은 학교 내에서 형님 딸과 서로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게 되면 따돌림 당하는 애의 편을 들어주거나 어울리게 되면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려워서 제 딸과 점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제 딸과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던 제 딸이 형님의 딸 때문에 학업에 집중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불시에 학교에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선생님과도 상담 좀 해보려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의 반에 도착해 교실란을 살펴봤는데 자리에 없는 것 같아 반에서 나오는 아이한테 물어보니 교무실에 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에리와 재은이가 다퉜다면서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무릎 꿇고 있는 제 딸을 서둘러 일으켜 세운 뒤 교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재은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무릎까지 꿇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요? 삿대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혼낼 짓을 했으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내 딸 얼굴 좀 보라고. 손바닥 자국 안 보여? 얘가 보면 본데 없이 큰 지엠이 판박이야. 어쩜 성격이 이리도 똑같냐? 이러니 애들한테 따돌림이나 당하지. 반에서 1등하면 뭐해? 하는 짓이 저급한데. 에리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제 사물함에 있던 책을 전부 찢어버렸고 우리 엄마한테 이혼녀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려 들었다고
제 뺨에 먼저 손을 올렸는데 어느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달아 애들 5명이 제 머리끄덩이 잡고 넘어뜨렸다고요. 저는 조용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었는데 에리가 저와 엄마가 지금의 아빠가 새아빠라고 놀리면서 아빠 보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했다며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 욕을 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진 건데 에리가 맞을 짓을 먼저 한 거라고요. 얘가 7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저기요, 담임 선생님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감싸고 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매질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애들 말로만 하니까 선생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런 집안과 결혼시킨 내가 잘못이지. 비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무슨 가족이야? 시모는 갑자기 제 딸에게 달려들더니 버릇없이 대들었다고 손을 올려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말리기도 전에 시모의 손이 날라왔어요. 교무실에 울린 뺨 맞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형님은 저와 제 딸이 시댁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며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감히 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면서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남편과 갈라서라는 말과 함께 형님과 힘을 합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저에겐 딸이 있어서 재혼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제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 딸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 딸이 지금의 남편을 새아빠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결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초혼인데 저는 애 딸린 이혼녀라 시댁 집안에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오랜 시간 설득해준 덕에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항상 저와 제 딸에게 향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형님 딸의 편에서만 얘기를 들어주었지 제 딸의 편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그때만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형님 애와 제 딸이 서로 마찰이 있었을 때 시모가 학교에까지 찾아와 제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7시간 동안 무릎 꿇게 했다는 거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시모가 시댁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에게 연락하는 순간 더 크게 난리칠 거라는 말에 난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은이에게 달려드는 시모의 행동을 최대한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진해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제 딸은 잘못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무릎 꿇린 채 벌을 받고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제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으로 형님과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둘의 머리를 사정없이 충돌시켜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본인들의 이마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운 듯 교무실을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딸을 데리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달려와 제 딸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저는 시모와 제 딸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담임 선생님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교무실 문이 활짝 열렸고 눈앞에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학교장님이 시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얘 재훈아, 괜찮니? 얼굴 좀 보자. 누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당신이야? 사반유 선생님, 이 지경까지 방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연수가 잡혀있는 날에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게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제 선에서 최대한 해결 보려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저도 수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면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애들한테 말을 해놓으라고 했던 건데 그래야 애들이 더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은이도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대화 좀 해보고 아버님 얼굴도 좀 뵈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저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아들과 이혼을 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어떻게 또 저런 집안과 엮여서 우리 소녀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너랑 우리 소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내가 교장의 권한으로 당장 저 학생을 전학시킬 테니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제 딸을 전학시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학 가면 제 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제 딸 전학교에서도 강제 전학 보낸 거라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요. 지금 상황을 대충 보니까 동서, 전 시아버님이 학교장님이셨어? 아니 그런데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잖아. 저도 아픈 각오가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서 형님한테 전부 다 설명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조용히 보내자고 부탁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까지 형님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딸에게 피해 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교장 주제에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내가 너한테 이혼한 각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 전 시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너한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우리 손녀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애를 7시간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려 놓고 참 뻔뻔하시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맞아야지. 유 선생, 당장 저 학생 강제 전학 준비하세요. 받아주는 것 없으면 학폭위 열고 강제 퇴학시킬 겁니다. 이미 한 번의 아픈 과거가 있는 저로선 제 과거를 털어놓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전 시부와의 기억도 좋지는 않았었죠.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니던 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났었는데 제가 그때 그쪽 근처로 출장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숙소 근처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같은 지역으로 출장 온 줄 모르고 있던 남편은 다른 여자 교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처음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물을 내밀자 결국 모든 걸 인정하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전 시부는 자기 아들의 행동이 교사 집안에 먹칠을 했다고
인연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전시부가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장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까지 전부 물어볼 것 같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좋게 학교 생활하길 바란다고 부탁까지 한 거였는데 형님의 딸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문제로 형님과 시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시모와 형님은 저와 전시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형님의 딸이 제 딸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 가정인 주제에 문제 가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같은 무리에 속하려 한다고 본인 입으로 전학을 가겠다며 자기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제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교육을 잘못 받은 형님의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교무실 문이 또 한 번 활짝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웠는데 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압수당해서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제 딸은 이미 남편과 통화를 했었고 좀 전에 있던 상황들에 대해 전부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형님의 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곤 저와 제 딸의 앞에 서서 형님과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부었고 남편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전시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형님의 딸을 강제 전학시켰고 제 딸은 정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었어요. 학교 내에선 제 딸이 교장의 친손녀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더는 제 딸을 괴롭히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피제라고 직계 가족이 있는 학교에 그 자녀들이 다니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안이 각 시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결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시부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 제 딸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 제 딸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전시부는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미 제 딸이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부터 교장직에서 내려오려고 퇴임을 준비 중이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만 교장직으로 계셨다가 다음 해부터는 다른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게 될 거라며 제 딸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형님과 시모가 저와 딸에게 손찌검하고 급식도 못 먹게 하고 부당하게 7시간 무릎 꿇린 행동들에 대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내 복도와 교무실 내에 상시 녹화되고 있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 어떻게든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통해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딸이 전학을 가게 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현재 형님의 딸이 실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형님이 중간에서 행동을 똑바로 했다면 아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테고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겠죠. 형님네는 애가 없어진 이후 완전 초상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이렇게까지 됐지만
만약 에리가 이 사연을 본다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웬만큼 정해진다 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형님이 애한테 보인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겠어요. 시모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이 정상적으로 자라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번 일을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네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과외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넌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나와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긁어.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만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끄럽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 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될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아,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혜선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래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에서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 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칠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우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모 귀때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더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뇌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꾹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할라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